자, 우리 성북 주민과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사 문제를 좀 쉽게 한번 풀어보는 유튜브 김남근 TV에서 이번에는 탄핵 재판 어떻게 결말을 맞을 것 같나? 그다음에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 삭감 문제, 그 팩트는 뭔가? 또 극우 유튜브 문제 우리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되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제 패널 분들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패널 두 분은 본인들이 한번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경숙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성북구에 거주하고 민주당원 박석훈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돌직구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파면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헌법 수호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헌법 위반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라는 게 헌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해서 시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엄을 하더라도 헌법에 있는 절차, 또 계엄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또 계엄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일단 계엄이라는 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이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뭐 그 야당이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입법 독주했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뭐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헌법을 위반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그 계엄이라는 것들은 그 민주적인 기본 제도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이라든가 사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계엄을 하려면 먼저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 혼자의 개인 독재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그 결단으로 해야 되니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계속 요즘 헌법재판 그 탄핵 재판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국무회의라는 걸 하지도 않았잖아요. 개의도 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서 회의록 만들고 거기다 부서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엄을 해제하라고 국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게 되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법전을 갖다 놓고 저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하고선 계속 계엄을 진행해 볼까 하다가 한 3시간을 계속 꼼수를 부리다가 했고 그런 게 다 이제 하나하나 헌법 위반의 얘기가 될 수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헌법을 지키지 않고 계엄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한 것이 문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를 해산시키고 사실상 독재를 하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들고 나왔나 그랬더니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문하고 그래서 강제 자백을 받아서 그걸로 사실상은 국회의원들의 그 당선을 다 이제 무효로 시켜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자기가 이제 독재를 펴나가겠다 그런 걸 했으니까 그런 건 우리 민주적 헌정 질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타격을 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헌법이나 계엄법에 의하면은 계엄에 의하더라도 국회 활동들을 간섭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어요. 예,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헌법 법률에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죠. 거꾸로죠. 이제 계엄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계엄에 의하게 되면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중단을 시키거나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회를 이제 규제하거나 국회의 활동들을 간섭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국회가 그 계엄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계엄을 계속 진행시킬 거냐 계엄을 중단시키는 거를 국회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계엄 포고령 1호 자체에서 이미 국회의 정치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계엄 포고령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이 돼버린 거예요. 계엄법 위반이 돼버린 거고 또 실제로도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먼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해서 저도 그날 이제 계엄 해제하려고 투표하러 들어갈 때 국회가 봉쇄돼서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그때 뭐 담 넘어 들어가고 넘어 들어가면 다 연행돼가지고 이제 어디 감금되고 뭐 이런 공포심을 갖고 다 국회의원들도 담을 넘어 들어갔던 상황이고 많은 시민들이 군인들이 국회로 가는 걸 막으려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막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걸 뭐 지금 뭐 무슨
경고성의 무슨 뭐 계엄이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실제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뭐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그래서 국회 활동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엔 안 되니까 군인들을 이제 국회로 진입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다가 이제 이미 구금 장소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두고 있었고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 그 국회 활동을 중단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입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이미 진행 상황 자체를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개헌법이라든가 그런 기타 여러 법률 위반이다라는 것들은 뭐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해서 소추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이제 8차 변론까지 마쳤고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9차, 10차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재판의 과정들에 대한 뭐 그 증인들이나 아니면 뭐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태도부터 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탄핵의 그 최종 선고가 언제쯤 그 선고가 될지 그리고 결과는 뭐 예상은 되지만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재판 진행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찌질하다 뻔히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 저렇게 그 자리에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나 또 뭐 김용원이 나왔는데 그걸 뭐 말을 맞춰보려고 또 했는데 금방 또 거기서 금방 드러나잖아요. 예, 금방 드러날 그런 말 맞추기를 시도하나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저 법정에서 자기의 유리한 그런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저런 꼼수를 부리나 이제 이런 이제 비난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군인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다 군인들이 많았었는데 군인들 중에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대거 동원한 거잖아요. 적어도 자기 부하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자기 부하들은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갖고 나와서 증언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전사령관도 좀 그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현장에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던 경비 1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내가 거짓말을 해도 뭐 부하들도 없어 같이 듣고 같이 움직였는데 거짓말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물을 부수러라도 들어가라, 뭐 이런 것들을 증언해줬던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이제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장구까지 했냐 그런 이제 비아냥을 듣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슨 자기한테 좀 불리한 증언만 나오면 뭐 증언 거부하겠다 그러고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거나 해서 이제 자기가 좀 살아보겠다 이제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국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보인 태도하고 그 국정원 1차장이 보인 태도 이런 건 이제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면서 역시 사람은 위기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많이 드러나는데 실제로 자기 조직이라든가 부하들을 책임지고 이끌 사람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중요한 행정기관들을 맡아서 책임있게 운영할 사람들이 누구였냐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이제 뭐 담화에서는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 재판에서는 이제 뭐 전혀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고 어떻게든지 이제 나만 살아보겠다 그러고 책임도 다 이제 미루잖아요. 무슨 쪽지도 이제 이렇게 다 찍어 나눠주면서 너 뭐해라 뭐 거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쪽지를 저기다가 두고서는 보니까는 거기에 소방청장 나오네. 이제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또 내용이 뭐 그냥 아주 가벼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방청장을 보고 뭐 MBC 뭐 그런 언론사들 단전단수를 하라 그런 식의 내용이고 기재부 장관한테는 이제 국회에 대한 예산을 끊어버리고 비상입법회의를 만들 테니까 그 입법회의를 운영할 예산을 만들어라 이런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국회를 해산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뭐 줬더니만은 뭐 똘똘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난 보지도 않았다 그러고 그런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 윤석열 정부의 저 국무위원들은
제대로 진짜 나라를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었나 이제 이런 회의를 갖게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미리 쪽지도 준비해놓고 넌 뭐해라, 넌 뭐해라 이제 사실 다 지시를 이제 했던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슨 뭐 해프닝이었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않았냐, 무슨 뭐 경고성 개헌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은 분노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재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행위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죄를 버는 지금 행위니까 저걸 변론하는 저 변호인 분들은 왜 저 그 피청구인이 이제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방식의 변론을 하나 이제 그런 저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탄핵 만일 이제 인용을 해서 파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 재판장에서 보여줬던 그 재판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지 않고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대통령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라는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현재 제 판단에는 결국은 뭐 이 재판에서 파면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대통령 스스로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면은 될 건데 다만 이제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정치적 지지자, 결국은 이제 저 아스팔트에 똘똘똘 뭉쳐가고 있는 저 극우 정치 세력들에게 호소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을 보고 국민들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에게 이제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같은 민주적인 헌법기관들도 뭐 사실상은 공격하도록 그런 불신을 하거나 이제 조롱을 하거나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데만 좀 초점을 두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그 지금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한 명을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재판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큰 건지 아니면 한 명을 제외시켜서 그 탄핵 최종 선고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최상목 대행이 이제 좀 어떤 생각으로 또 두 명은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자기 딴에는 뭐 타협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명을 다 임명해야 될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고 셋 다 임명이 안 되면 이제 헌법재판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6명으로 그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어도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명확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명은 임명을 해서 재판은 진행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제 완성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지를 뒀던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좋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8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명 8인 체제에서 그 탄핵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 진행에는 지금 뭐 8인 체제나 9인 체제는 이거는 이제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국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의 취지는 국회가 결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형식적인 임명권만 있다고 보이는데 그걸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것들은 뭐 헌법의 해석상 명확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위반해서 국회 결의를 통해서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임명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위헌적인 행위가 명백한 거죠. 그 헌재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냉정한 법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타까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앞에서는 증언을 못하고 검찰 가서 그대로 고스란히 그 증언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지금 시군구가 사업이 더디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민주당의 예산 감액을 왜 시비를 걸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R&D 사업 예산도 굉장히 감액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자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이 이제 이거를 뭐 갑자기 막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하니까 진짜 무슨 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는 이제 정부 스스로가 삭감을 많이 했어요. 뭐 자기들은 건전 재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보통은 경제학에서는 긴축 재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원래부터의 기조는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을 감면해가지고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을 좀 줄이겠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요 그 재정들을 기재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미 많이 삭감을 했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특히 수도권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 이제 주로 공공임대주택 이제 확보로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2조 5천억이나 삭감했어요.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지금같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임대를 짓기 위한 여러 건설 사업을 벌이는 게 경기를 또 일으키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2조 5천억을 삭감을 했고 뭐 지역화폐 뭐 예산에 뭐 다 이제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지역화폐 예산도 다 삭감을 했고 그다음 취약계층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이제 에너지 그 지원 그런 것들도 뭐 한 3천억 삭감을 했고 뭐 공공 어린이 그런 병원 뭐 이런 것들 예산들 다 삭감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요 민생 예산들이 이미 많이 그 윤석열 정부 내에서의 어떤 기재부 심사 과정 속에 이제 많이 삭감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뒤섞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무슨 중증 그 치료센터, 중증 그 요즘 이제 드라마에 네. 뜨고 있죠, 그죠? 중증 외상 그 치료센터 고대구로병원이 운영하고 있던 뭐 그게 이제 예산 삭감 때문에 중단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삭감은 기재부가 삭감을 했고 오히려 국회에서는 그걸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증액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결위를 보낸 건데 지금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구마적으로 이제 계엄을 한 이유가 예산 삭감 때문이야. 이제 이런 도구마를 윤석열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꽤 맞추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사실관계도 막 뒤집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공격력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민생 예산들은 그 기재부 심사 과정에 다 삭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살리자 그랬다. 민주당은 이제 그런 거고요. 민주당이 삭감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불분명하면 일단 예산을 왕창 잡아놓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쓰고 아니면 뭐 남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뜩이나 긴축재정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제대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예산들을만 잔뜩 잡아놓고 지금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들을 다른 데다 줘야 되잖아요. 써야 할 때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죠. 그건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가 그 전년도에 집행률이 29%밖에 안 됐어요. 그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고 29%밖에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 예산 그 4조 정도 되는 것들 한 2조만 50%만 이제 그 하고 50%를 삭감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갑자기 그 예비비로 해야 되는 무슨 그 재난 대비 이런 걸 못 하게 됐다는데 재난 대비 예산이 이미 따로 다 있는 거고 뭐 9천억 예산 다 있고 그다음에 또 예비비도 2조나 있으니까 그걸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잔뜩 자반만 넣고 쓰지 않는 게 29%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이제 무슨 예산 삭감을 했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성장 펀드예요. 근데 혁신성장 펀드는 238억의 이제 이자 수익이 있었어요. 이제 펀드라는 게 산업은행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산업은행에다가 출자를 그 예산을 주면은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펀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데 그걸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수익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융자도 해주고 투자를 해줬는데 수익이 생기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다시 넣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산은 딴 데다 그냥 보관도 안 쓰고 그 이자는 다른 데다가 안 쓰고 그 예산만 받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238억의 이자가 있는 게 확인됐으니까 그 이자를 여기다 예산에 집어넣고 그거만큼을 이제 삭감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혁신성장 예산을 막 삭감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자하고 이렇게 바꾼 것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펀드 같은 경우를 대폭 삭감했다 그러는데 다른 원전 예산은 이제 다 원전 관련 예산 그대로였고 원전 펀드라고 하는 예산에서 5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제 펀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을 산업은행에다가 이제 주면은 산업은행이 펀드를 만드는데 펀드를 어떻게 만들냐면 정부가 이제 한 산업은행이 한 20% 정도를 이제 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민간들이 이제 그 시드머니를 보고 아 이건 되는 사업 되는
투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0억 펀드를 만들 거면 산업은행이 200억, 20% 200억을 내면 이제 800억의 민간이 들어와서 이렇게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원전 펀드만 40%를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드는데 400억의 예산을 만드니까 그럼 원래대로 그 정부가 20에서 뭐 많아봐야 30% 정도를 이제 내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 참여해서 펀드를 만드는데 왜 이 원전 펀드만 정부가 40%를 내가지고 펀드를 만드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이제 뭐 100억 그렇게 줄여가지고 300억 정도 30%만 이제 그 산업은행이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이제 출자를 해서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건 대부분 매년 이제 그렇게 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하지 못하고 50억만 삭감이 됐는데 갑자기 원전 펀드 전부를 삭감한 것처럼 막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보고를 받고 하는 건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하는 건지 일단 둘러댈 게 없으니까 일단 예산 삭감을 계엄 이후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게 뭐 여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다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어디다 쓸 건지 출처를 얘기하지 않고 국회 보고 와서 무조건 예산을 해달라는 게 있어요.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무슨 수사, 감사원의 감사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어떤 이제 사건들을 그 수사나 이제 조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는 건데 보통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걸 출처를 밝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관행적으로 특히 이제 검찰들이 보게 되면 뭐 그걸 막 명절 떡값으로 지들끼리 막 나눠주고 뭐 그거 갖고 회식하고 뭐 국회에서를 할 때는 무슨 수사 중요한 수사들 많이 할 거니까 그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비 필요하다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 그다음 이건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밀 유지를 하고 해야 되니까 국회도 알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특수활동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다 이제 그냥 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처럼 이제 하니까 그걸 이제 삭감하겠다는 거였고 다른 데들은 또 출처를 해서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다 예산 책정이 됐죠. 근데 끝까지 이제 검찰이 버티면서 이제 안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도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이미 뭐 딴 데 가서 예산 낭비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예산 책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한 거죠. 근데 그것도 2조 한 8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특정 경비 특활비 예산 중에서 한 700억 정도가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 전 해석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이나 이런 그걸 밝히지 않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만 이제 삭감이 된 건데 마치 무슨 특활비나 무슨 특정 업무 경비 전부가 무슨 삭감된 것처럼 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수사를 못하네 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주장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둘러댈 게 없으니까 계엄에 했다라는 이유를 대야 되는데 계엄을 했다라는 이유는 뭐 제가 장기 독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뭐 국회 해산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러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산 삭감을 둘러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 자체가 다 순엉터리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예산 삭감을 해달라고 공격을 하려면 뭘 좀 자기가 알고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게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주장을 한 거니까 주장한 것 자체가 그래서 순자 다 엉터리라 이제 이거죠. 소위 말하는 구구 유튜버 활동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을. 그러니까 최근에 그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그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를 보면서 저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 또 이제 지역에서도 그 제주항공, 제주공항 그 사고에서도 사람들은 사실 이제 특정한 그 지역에 대한 비하, 폄훼 그리고 민주당을 소위 뭐 빨갱이, 호남 지방의 사람들을 뭐 빨갱이라고 막 이렇게 폄훼하는 그것들과 그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특정한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이 이제 지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사회적 상식이나 질서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이제 무분무도한 그 정무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들이 우연적으로 그들이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서부지법 그 공격 자체가. 그래서 그들의 동기나 어떤 목적이나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헌법, 우리 사회가 합의한 이 헌정 질서 내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당 민주주의, 뭐 선거제도, 뭐 법원의 재판제도 이런 건 다 이제 존중을 하고 준수를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이제 구분이 흑자니 할 때 이제 이 극자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걸 깡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들을 다 파괴하겠다.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 그런 세력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분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유럽은 이제 이런 역사적 경험을 한번 해봤죠. 나치라는 이제 구구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 선거니 이런 민주주의 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이런 그 헌법상에서의 민주적인 제도들을 이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정당들을 공격해서 해산시키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선거로 등장한다면 선거를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장기 집권을 한다라든가 또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막 그 뭐 공격적인 그런 폭력적인 시대들로 하여금 뭐 법원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의회를 공격하도록 뭐 선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임하다 보니까 결국 나치란 세력이 등장을 해서 아주 뼈아픈 역사적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소수자들을 뭐 조롱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명확하죠. 근데 우리 이제 사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명확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방임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서는 그 유태인 학살이라는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또 그 외국인들에 대한 뭐 혐오적인 뭐 선동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뭐 형사적인 제재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뭐 5.18 역사를 뭐 북한군 소행이다라고 그렇게 왜곡을 하거나 뭐 무슨 중국인이다, 뭐 난민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조롱하고 혐오하면서 공격하거나 또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이루는 어떤 재판제도 헌법 재판을 이끄는 그 헌법 재판관들을 좌표로 찍어놓고서는 뭐 그 사람들의 뭐 보니까 고등학교 카톡에 들어가 봤더니 무슨 문난물이 있다, 뭐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뭐 공격하고 판사 이름들을 적어놓고 그 판사를 찾아내가지고 뭐 그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격하라고 그러고 이런 행동들은 이제 거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점점 그런 데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들의 주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로 갈 수가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중요한 보수 정치 세력이 그 민주적인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인 그런 기본 질서를 존중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튀어나가가지고 그런 뭐 법원 재판제도 부정하고 뭐 영장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우리가 부정하면 그것도 적법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 뭐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뭐 우리가 저항권이라고 주장만 하면 뭐 그것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건 민주주의를 이제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뭐 독재를 왜 내란 못해 뭐 해가지고 대통령이 의회 해산하고 독재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완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들을 파괴하려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진보건 보수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정치 질서의 기본인데 우리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기본 질서를 좀 망각하신 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서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고 그러면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얘기하는 이제 혐오,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럽은 철저히 대응을 하는데 또 이게 밑밥이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소위 음모론과 같은 허위 조작 정보예요. 우리 지금 제일 이 구구 세력들이 지금 뼈를 두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잖아요.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아니다 그러고 뭐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아니라고 그러고 대통령 친구까지 그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와서 철저히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이제 그래도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그런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또 이 헤이트 스피치, 그런 혐오, 선동이나 극우 정치 세력이 성장하는데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또 많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2016년, 17년, 18년에 이제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들은 이제 허위 조작 정보 대처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이나 금전적 이익을, 뭐 정치적 이익은 이제 그런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를 헌법재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금전적 이익은 뭐 유튜브처럼 이제 뭐 그런 막 선동을 하게 되면 뭐 금방 몇 천만 원이 들어온다 이런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정보를 라는 게 명확히 확인이 되면 그거는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이 삭제 의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들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회에서도 그 논의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런 그 무슨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이라든가 무슨 뭐 요즘 또 중국인도 막 나오고 있고 막 뭐 지금 이제 그 무한 그 피해를 잡은 그 특정 지역, 뭐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조롱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허위 조작 정보들 뭐 무슨 중국인이 그 중국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러는 등 뭐 중국인들이 부정선거를 무슨 그 잡혀가지고 주일미군에 넘어갔다는 등뭐 딱 들어봐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들을 막 퍼뜨리면서 그걸로 이제 그 자기 반대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조롱, 혐오, 공격 이런 것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다. 적어도 그런 세력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손을 딱 긋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줘야지. 일단 뭐 대통령부터가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이 그런 구구 정치 세력을 활용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계속 연명하려면 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들을 활용하겠다라는 태도를 명확히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정치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 밖에 있는 극우 유튜브들이나 그 서슴없이 법원을 공격하겠다고 하면 저런 극우 정치 세력을 되게 활용하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생기고 있는 건 민주주의 위기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손을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대정부 질문 때도 했었고 뭐 그런 거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아요. 잘못하면 이제 그 보수 정치 세력인 국민의힘이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정치 세력화가 될 우려 때문에 이제 그걸 경계하시는 분도 안에 많이 있고 엊그제 여가의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현안질을 할 때도 또 어떤 의원님들이 또 무슨 뭐 확인도 되지 않은 무슨 뭐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제 무슨 뭐 고등학교 무슨 카톡방에 이제 음란물이 있었는데 뭐 거기를 그대로 방임했다는 등 그걸 뭐 여가위가 조사하려는 등 보니까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여가부가 가뜩이나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지금 할 게 없어 그런 걸 지금 하라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부각시키려는 거잖아요.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고 해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그 우리 민주적인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조롱, 불신이나 그런 불복 뭐 이런 것들을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진보든 보수든 그 국회에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좀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일부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극우적인 혐오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봐야 된다. 너무 우리가 혐오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어떤 재판제도, 뭐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막 불신하고 어떤 음모론을 가지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뭐 여차하게 되게 되면 그런 걸 공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혐오 정치 세력들, 극우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진보든 보수든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좀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어떤 자양분이 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임이 명확히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든 뭐 네이버 카카오든 이런 데들이 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되게 되면 이제 광범위에 유포되지 않도록 좀 삭제를 하거나 차단하는 이제 그런 책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사회적 문제나 현상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국민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 폄하 그런 포비아들 있잖아요. 여성 혐오, 어르신 혐오 이런 혐오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먼저 가져야 그런 것들이 이제 갖고 해소가 돼야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는데 지역에 우리 그 동네에 가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 지역 그 비하들이 내뱉는 그 이야기 워딩을 들어보면 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들만의 그 공감,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또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정서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씨앗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10대들이 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한번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혐오 표현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영향을 받고 있나 그랬더니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성, 그다음에 그 다문화 가족들, 뭐 외국인, 뭐 이제 그런 이제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혐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식들을 안 가진 상태 속에서 그냥 그게 그대로 방치된 속에서 이제 10대에서의 경험을 쌓고 오게 되다 보니까 20대, 30대가 되게 되면 막 그게 어떤 정치적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윤리적 꺼리낌이 없이 막 참여를 하게 돼서 그래서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도 10대들에 대해서 이런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나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연결되고 그랬던 아픈 과거가 있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거로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소수자들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뭐 공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엄격하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윤리의식들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이 헤이트 스피치 문제, 그런 혐오, 조롱, 선동, 공격,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주적 소양을 갖도록 교육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뭐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그 극우 세력, 극좌 세력은 항상 존재를 해왔었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소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그렇게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 뭐 이 정부 들어서부터 이 극우 세력들이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서 어떤 뭐 중요한 세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개인 방송들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이 유튜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색을 좀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어떤 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란을 선동한다든지 아니면 허위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 중에서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이제 훼손한다든가 내란을 선동한다든가 그럼 이제 그걸 개별적으로 이제 처벌하는 법이 명예훼손 있죠. 뭐 명예훼손죄라든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든가 그 뭐 그게 이제 내란 같은 걸 선동하는 건데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 이제 이 형사적인 처벌 뭐 이 문제는 좀 별개로 하고 적어도 이제 그런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게 확인된 그런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도 유튜브나 이런 데가 그냥 그걸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필요하다. 이미 그런 극우 정치 세력이 커가지고 이제 그 민주주의의 상당한 위기들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그 민주파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허위 조작 그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무슨 뭐 팩트 체크를 한 걸 가지고 무슨 검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뭘 어떻게 검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보를 받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정보들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 상호 비판을 통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 상호 비판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의도적인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실한 거잖아요. 여러 차례 뭐 법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니라고 확인됐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라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확인되는 것들인데도 막 그런 걸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뭐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뭐 내란을 해야 된다는 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 국회를 인정할 수 없겠다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필요하겠죠. 그런 허위 조작 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더 나가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한다. 이제 뭐 법원을 공격해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뭐 내란 선동이면 뭐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받겠고 그게 뭐 소유죄를 선동하는 것이라든가 뭐 폭력을 선동한다면 그거에 맞는 어떤 형사 처벌도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잘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뭐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도 있고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체포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가게끔 만들었던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종교의 뭐 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인 행동을 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뒤에 숨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요거는 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저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금융치료라는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 사람한테 어떤 뭐 벌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저희가 길에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 과태료를 맞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어떤 법적인 제도 안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미비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내지르고 선동하고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제 법적 대응은 다양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법원을 가서 뭐 무슨 어디 것처럼 이제 미리 탐방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려놓고 어디로 공격하라 막 이런 것까지 했으면 그건 이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법원에 담을 넘어가라 뭐 이제 이런 걸 선동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이제 문제일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법원을 파괴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해서 뭐 손해배상 책임을 뭐 물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좀 행정적 차원에서 적어도 플랫폼과 같은 것들이 그 단지 경제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진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이 많은 그 유튜버들의 어떤 활동들이 정치에 미치는 게 커졌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서 그런 허위 조작 정보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들을 취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도 이제 그 유럽처럼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차단하고 하는 것들의 책임들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셨던 뭐 카톡 관련해서 뭐 민주파출소 운영 그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카톡을 민주파출소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그거 자체가 이미 허위 조작 정보잖아요. 네. 뭐 카톡을 검열한 적도 없었고 뭐 카톡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민주파출소 자체는 허위 조작된 정보들의 제보를 받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 민주파출소가 정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대응, 가짜 뉴스는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상호 비판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상호 비판을 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보를 받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민주파출소 역할이고 뭐 민주파출소가 따로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카톡을 검열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민주파출소는 최근에 생긴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들이 난무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걸 하나하나 팩트 체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법률 전문가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허위 조작된
정보인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오게 되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규명해 보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예산 삭감도 그렇잖아요. 막 예산 삭감됐다고 막 떠드는데 일반인들이 뭐 어떻게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됐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지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원상 펀드는 어떻게 해서 50억이 깎인 거고 뭐 혁신성장 펀드는 뭐 그 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238억을 한 거고 예비비가 이렇게 50%만 그 인정이 된 거는 집행률이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안 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제 이런 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민주주의죠.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 어떤 불법적인 요소 그런 게 있으면 또 그 다음 어떤 뭐 형사적인 조치라든지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무슨 범죄 혐의가 드러날 정도로 뭐 법원을 공격하라는 것이었더라든가 뭐 그런 거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고발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은 이제 팩트 체크를 주로 하는. 네. 팩트 체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또 정보를 들어가지고 왜 저런 얘기가 나왔나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들은 실제는 뭐였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든 거죠. 예, 오늘 이제 뭐 탄핵 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의 이유로 불현듯이 들고 나왔던 그 예산 삭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꽤 맞추기 위해서 막 그냥 그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이제 그 극우 정치 세력들이 뭐 여기저기 이제 무슨 예산이 삭감됐다니 허위 이제 이런 조작 정보들을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는 사실관계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고 갑자기 이제 이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이제 이 극우 정치 세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특히 이제 헤이트 스피치,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이 세 개를 어떻게 잘 구분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이런 헤이트 스피치, 그런 혐오, 조롱, 공격 이런 선동들과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지고 극우 정치 세력들이 급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그런 보수 진보 정치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북 주민들이나 우리 서울 시민들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오늘의 이제 유튜브 내용이 이제 얼마나 좀 유익하게 작용을 했는지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한번 제기해 주시면 또 다음 유튜브를 만드는데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경수님하고 우리 박성우님 두 분이 이제 그 패널을 나오셔가지고 활발하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알찬 대담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좀 종종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남근 TV의 그 유튜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